네. 그래서 요것이 김영하 두 번째 소설집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첫 번째 소설집은 호출인가 그렇고요. 여기에 실려 있는 두 번째 이야기 사진관 살인사건 요것도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사진관 살인사건 이렇게 김영하는 추리소설 범죄소설 쓰겠더라고요. 뭐 썼죠.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법 이것도 그런데 살인사건은 왜 일요일에 자주 발생하는 걸까? 글쎄 정확한 통계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 경우엔 그랬다. 이때 나는 경찰입니다. 경찰이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일요일에 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진관에 이제 사고가 났다. 사진관 사장이 이렇게 엎어진 채로 이렇게 타격을 당해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맨 처음에 이제 부른 사람은 부인인데 부인은 아주머니라고 부르기엔 젊었다. 가 30대가 되었거나 많이 보여야 30대 중반쯤이었다. 이래갖고 이제 부인이 이제 취조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부인의 이름은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와 이렇게 그 그녀는 사진을 찍지는 않지만 사진 인화하는 거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와 관련 있는 남자를 또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서로 얘기하는 방법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 여자 이름이 지경이라 그랬죠. 그 남자 이름은 정명식인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맡긴다. 그 중에 하나는 경이 사랑해. 종이에 경이 사랑해 이런 문구가 적힌 이런 것도 이제 맡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가 이렇게 해오는데 자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정 살인의 느낌을 살짝 주게끔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슨 정명식 이 사람도 이제 불려갖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 누드 사진도 있고 이런데, 이 누드 사진은 또 그녀가 찍어달라고 해서 또 찍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 둘이 서로 말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사랑해. 이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갖고 뽑아달라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지금 장난하냐고. 그거는 내 아들이 이렇게 쓴 거라고. 이거 딱 봐도 어린애 글씨고, 어른이 누가 이렇게 사랑 고백하냐고. 내 아들이 초등생인데 그 자기 반에 좋아해갖고 그렇게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는지 이제 이거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남편을 죽인 범인이 나와요. 잡혀요. 그 사람 뭐 차 안에서 뭐 야구방망이가 뭔가도 발견되고 뭐 혈흔도 일치하고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구성된 거는 그 사람이 때린 것 맞지만은 이 살인을 종결 지은 것 표현이 잠깐만 그렇다. 때려 죽여가지고 때려서 타격을 입힌 건 맞는데 마지막 최후에 숨을 끊어 놓은 것은 마침 이제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아내였던가 그래요. 제가 지금 스포일 해버렸는데 되게 이제 이런 식이어서 아내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명식과의 관계인데 요 스토리와 나란히 이 경찰관의 스토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1인칭인데 이 경찰관은 무정자증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이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있고요. 이 경찰관의 아내가 외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간남이라 해야 되나 애인을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하다가 현장에서 남편한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남편이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들이댔더니 그 상대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쉬를 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묘사가 돼요. 김영하 좀 과격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과격한 코드, 심지어 이제 B급 코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적재적소에 잘 쓰고요. 묘사 방법이나 이런 게 되게 날렵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 소설의 품격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하가 이렇게 쓸 때 이게 90년대는 이게 파격이었는데 요즘은 더하게도 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은 저보다 사실 이런 걸 유표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중년임을 또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이제 이 경찰의 얘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범인 잡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끝났네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는 사진관 남자가 자주 가던 다방 레지의 기둥 서방이었다 이건 거거든요. 출감 후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기회를 엿보다가 사진관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쩌고 저쩌고 죽이게 된 거였다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보다는 이쪽 관계가 더 이를 말하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겨우 이런 거였나? 나는 미궁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겠다 해놓고 충동적으로 갑자기 차를 유턴해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사진관은 셔터가 올라가 있었고 희미하게 여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나는 한참 동안을 차 안에서 사진관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차에 앉아가지고 지금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1시간 후 정명식이 나타났다. 그는 주춤주춤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보자 여자가 풀속 자리에 주저앉았고 우는 것 같았다. 정명식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잠시 후 그가 사진관 밖으로 나와 갈고리로 셔터를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상가 쪽 뒷문으로 돌아가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만 이렇게 접선할 수 있는 어떤 비밀 통로가 이제 있었고, 이 사람도 이제 뭔가 생각이 드는 거잖아. 이 경찰관도.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정명식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담임을 찾았습니다. 여자 선생님인데 그 반에 경이라는 애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 누가 쓰냐고요. 뭐 세롬이, 하나, 한별이, 초롱이 이런 이름이 많다고 이제 돼 있는 거죠. 알았다 하고 이제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를 몰아서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의 귀가를 반겨주었다. 자리에 누웠다. 아내가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았다. 되게 사소한 디테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과일 깎는 게. 근데 나는 아내의 발을 잡았다. 붙어 먹던 놈의 오줌, 그 오줌에 젖은 이불, 그 이불을 죽어라 밟아 빨아대던 그녀의 발, 그 발을 꼭 잡았다. 아내는 내 소나기에 붙잡힌 발을 빼내려 애썼다. 아이 좀 그렇게 버둥거리다가 그만 아내 손에 들린 과도가 내 팔뚝을 스쳤다. 금세 빨간 줄이 가면서 피가 흘렀다. 아내는 눈을 흘기며 소독약을 가져다 내 팔에 발라주었다. 그런 사이 나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 나는 과일이 되어 아내에게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이 마지막 두 문장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과일을 깎고 있었고 그 아내 손에 들린 과도가 어떻게 드자비 끝에 내 팔을 이렇게 그어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꿈속에서 과일이 되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깎이고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묘사를 해주지 않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한테 많은 여운을 주는 것 같고 그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올려놓은 여러분 꽁트를 보시면은 그 바다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두고서 호텔에서 두고서 이제 나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친구들이 자기 묻었다고 이렇게 꺼내달라고. 근데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랬겠죠. 이제 이런 얘기하고 여사여사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냥 그런 사건의 파편들, 이미지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짧은 꽁트니까 그걸로 충분한데 요거는 이제 명실상부한 단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야기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요런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인물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이제 서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 사진관 살인사건 되게 재미있고요. 요거랑 그 데뷔작 김영하의 데뷔작 거울에 대한 명상인가 그거를 섞어갖고 만든 영화가 주홍글 씨입니다. 근데 그 너데니엘 호손의 이제 주홍글 씨 스칼렛 레터가 이제 제목이 똑같은데 그거랑 그 전혀 내용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를 엮어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클릭 해주시고 거기 이제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굉장히 매력 있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없죠, 그죠? 김영하가 아마 같이 이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 재밌는 게 많은데 아마 이 피레침이 뭐시기 이거 번개 이거 만들어 다니는 사람들 동호회인가 그거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도 기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김영하가 중견 작가 된 다음에 이제 쓴 오직 두 사람인데 여기서 오직 두 사람을 제가 수업을 한 2학기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요게 서간체입니다.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이제 나는 아빠랑 같이 주로 있었고 언니하고 오빠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저쪽에 미국에 가 있었나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죽음을 기회로 해서 그참에 이제 내가 언니한테 편지를 쓰고 아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좀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상문학상 받았던 옥수수와 나 이것도 이제 김영하 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시작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한 정신병원에 철석같이 스스로를 옥수수라 믿는 남자가 있었다.
오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겨우 납득한 이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 혼비백산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물었다. 닭들이 나를 자꾸 쫓아다닙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킵니다.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환자는 말했다. 글쎄 저야 알지요. 하지만 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해서 도입부부터 짜잔. 다음 부분을 되게 이제 읽고 싶도록 만드는데 그 다음은 괜찮아요. 이러저러한 이제 소설을 쓰는 이런 작가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미국으로 보내져요. 거기서 또 그 거시기 그 출판사 사장인가 누구하고 이제 연애 비스름하게 하게 되는데 그 김영하식 섹슈얼러티가 너무 과해가지고 아, 이 정도 가면은 김영하도 이거는 스토리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참에 이제 김영하는 이상문학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이제 이게 수상작이 이제 됐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인생의 원점 요것도 재밌고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미아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젊은 부부가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애를 찾네 마네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 못 찾고 부부 관계도 굉장히 엉망이 되고 엄마는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 막 조현병 환자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요 혹은 내가 당신 아이요 이렇게 하고 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여사 사건을 진짜 다시 되돌아와서 재구성을 해보면 그 마트에서 얘가 카트에 앉아 있었던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잠시 딴짓하는 사이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어떤 아줌마가 얘를 말하자면 납치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어렸고 이 아줌마가 얘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친모라 생각하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했나 뭐를 했나 하면서 이제 이 애가 뭐 유전자 조사하고 뭐시 아줌마가 얘기를 해줬나 해가지고 다시 이 집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얼마나 강렬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막 그런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친부모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게 조현병 환자니까 옆에 계속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오락도 하고 싶고 지금 친구도 만나고 싶고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단원평가 봐야 되고 수능 준비해야 되고 진짜 완전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 됐고 아 얘가 그러다가 이 어린 것이 연애를 좀 빨리 시작을 하든가 이렇습니다. 아 이건 다른 스토리였나? 아 그거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른바 비행 청소년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애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여사에서 또 애를 놔두고 또 도망가든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화자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본 아들이 남긴 애까지 뭡니까 이렇게 덤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실종 그다음에 뭐 부모와의 재회 이런 식의 이제 그 소재가 갖는 그 엄청난 무게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버린 그런 흥미로운 서사였고요. 수업에서 다룰 여유는 없었는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김영하 386 세대 약간 끝자락에 있는 이제 그런 세대인데 그 개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고 살았던 세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90년대 세대와 조금 다르게 근데 이 김영하 이제 소설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의 무거움, 이데올로기, 막 국가, 세계, 사회 이런 식의 막 거대 가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문학을 해방시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때는 이제 저도 같이 쓰고 있었고 또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 김영하하고 이제 같이 신경숙도 있는데 신경숙은 좀 나이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느낌은 되게 신경숙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 차가 그렇게 65년생인가 뭐 대략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신경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대 서사 대신에 미세한 서사, 미세사, 이게 미시사를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감정의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김영하는 다른 식으로 그거에 이제 접근을 해서, 김영하 상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혹자들은 김영하 소설이 너무 가볍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황순원 문학상 받은 보물섬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긴 소설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가벼운 소설에 이런 황순원 문학상을 근데 이제 그때 김영하 대답이 우리 독자들도 이제 이런 소설 읽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 동의하고요. 어쩌면 작가들이 또 독자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독자로서 이 소설을 읽으면 나의 그 지적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소설이 있잖아요. 김영하 소설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